한 주간도 잘 보내셨을까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즈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주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 그래도 7 일이라 다행이지요. 매일매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날을 정해서 '오늘은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 이전에 읽어 두었던 것들을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읽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 읽는 것은 아니고 녹음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 한 번씩 둘러보기는 합니다. 여러 작품을 생각했는데 오늘 결정한 작품은 바로 이겁니다. 후안 마요르가의 비평가. 이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된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희곡을 구해서 읽었던 게 다윈의 거북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비평가라는 연극이 처음에 그 국내에서 이제 연극 무대에 오를 때 그 배우분들이 굉장히 캐스팅이 매력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보러 가고 싶다.' 했는데 못 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했을 때 보러 갔다가 좀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음 네. 거기까지. 왜냐면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읽게 된 것이 바로 이 맨 끝줄 소년이거든요. 이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이 '진짜 재밌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바로 요 맨 끝줄 소년인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의 이제 희곡으로 비평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 비평가가 2 인극이거든요. 2 인극인데 정말 그 2 인극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매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책이 고정이 안 되네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비평가 2 인극인데, 그 2 인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 선생님이 해 주셨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 인극은 결국에 그 원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등소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원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그 공 같은 거에 끈을 매달아서 뱅뱅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 운동을 하게 되죠. 이 원 운동을 할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원심력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구심력이 그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그 원의 그림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힘,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그 서로 정확하게 싸움을 해야만 이 갈등이 팽팽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2 인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인극은 그 두 사람의 팽팽한 갈등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느 한 명이 끝까지 쏠린다든지, 그 결말은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둘의 대화나 둘의 갈등이 한쪽에 정말 치우쳐져서는 그 작품의 매력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극을 준비할 때도 그 두 명이 팽팽하게 싸울 때 어떤 대사적인 면에서나 혹은 배우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비평가는 비평을 다루고 있어요. 자, 비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할 줄 알면 내가 살아남으련마." 이것은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죠. 하나 넘기면 블로디아와 스카르파,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연극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볼로디아의 집에 스카르파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날은 스카르파라는 그 작가가 10년 만에 연극계로 돌아와서 그 연극을 무대를 올리고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그런 날입니다. 그 볼로디아라는 평론가는 10년 전에 그 스카르파에게 굉장한 혹평을 쏟아낸 평론가인데, 이 사람도 이 오랜만에 무대에 돌아온 사람의 연극을 보고 이제 그 평론을 써서 그 신문에 기고를 하겠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볼로디아가 이제 그날 글을 쓰면 자정에 신문사에서 전화가 오고 이걸 하나하나 불러 줍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받아 적기를 해서 다음날 신문 그 연극면에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날 스카르파가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평론을 쓰는 것을 곁에서 보게 해 달라." 근데 볼로데이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성공했고 이제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을 것인데 "왜 나한테 찾아왔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줄다리기를 하다가 뭐 "너는 나한테 평론을 그렇게 써 줬다. 그래서 내가 뭐 10년 동안 일했다. 뭐 내 평론을 듣고 뭐 사람들이 움직이기나 하냐." 뭐 이런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볼로디아가 이 연극을 본 감상을 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스카르파에게 읽어 줍니다. 근데 스카르파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평을 이 연극을 이렇게 평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 평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죠. 1 막은 정말 좋았는데 2 막에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전에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스카르파가 자기 대본을 들고 와서 "이 대본을 다시 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올라갔던 무대를 다시 재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재연할 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권투, 그러니까 복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싱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있고 에릭이라는 인제 그 열심히 수련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은 요번에도 선수 명단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둘의 대화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네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너의 눈빛 을 보면서 '아 얘는 그 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잘 가르쳤다. 그리고 넌 잘 배웠다. 그런데 네가 그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처음에 잘하다가 어느 순간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너의 경기를 보는 그 관객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말리고 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에릭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다. 난 그게 아니었고." 이제 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완전 복싱으로 찍어 누르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거의 쓰러지는 이제 고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대사들이 오가게 되죠. 그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얘기를 이제 대사를 주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까진 좋았는데, 여자가 나타나면서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그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짓 같고, 그 여자라는 배역이 연극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연극의 그 완성도가 정말 급격히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볼로디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스카르파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의 캐릭터가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 무시를 합니다. 볼로디아가 "너 여자 만난 적 없지? 너 연애해 본 적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카르파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닌데?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다 폭로하게 되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자기에게 혹평을 한 그 볼로디아라는 비평가를 그 한 번의 혹평으로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뷔하면서부터 이 볼로디아의 평을 보게 됐고, 어느 순간 이 볼로디아의 평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르파는 모든 연극을 할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평론까지도 다 찾아서, 다른 사람을 향한 볼로디아 평론까지도 다 찾아서 읽어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내 연극을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것인데, 마지막에 그 10년 전의 마지막 작품에 엄청난 혹평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다시 쓰고 싶은데 글이 안 써지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로디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게 되고, 볼로디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에 그 볼로디아와 그 스카르파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만남, 물론 쫓아가는 것뿐이었고 볼로디아는 이 사람이 쫓아다니는지 몰랐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생기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권투장으로, 복싱의 이 사각으로 불러올리면서 이제 연극을 쓰게 됐다는 것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여자가 볼로디아는 현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볼로디아가 사랑했고 같이 살았던 여성이 결국에 그 집을 빠져나와서 그 그 바깥에서 이제 서 있는 것을 이 스카르파가 쫓아가서 이 여자를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연극에 넣게 됐고, 이 여자가 하는 대사, "노래할 줄 알면 내가 살아남으련만." 이 대사를 가지고 연극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럼 볼로디아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게 되고, 지금 스카르파의 집에 있고 너는 그 집으로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여자가 열어줄지 아닐지는 내가 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12 시가 되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문사에서 이 평론을 그 받아 적기 위해서 전화가 오죠. 그때 스카르파가 자기가 그 평론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비평가라는 작품이 굉장히 텐션이 좋고 그 갈등이 첨예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이거죠. 그 평론가랑 우리 그 연극을 만드는 사람, 특히나 작가 연출들이 얼마나 큰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좀 평론이라는 게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미신이.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평들을 찾아보는 게 이제는 어때요? 그 앱에 그 댓글들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보게 되면 영화 잡지 혹은 연극 잡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아주 슬프게도 이제 영화 잡지도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그 인터넷 뉴스에도 영화 평에 대해서 많이 실지 않는 게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평론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잘 정련된 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통해서 계속 해설해 주고 거기에 평을 끼는 식으로 많이 이제 희석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평이라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평론가,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뭔가 상호 보완적인 그 관계가 뭐 지금도 그 가치들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일이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이 되게 안 좋았던 영화에 대해서 그 영상이 잠깐 사라진다거나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평이 왜 중요하냐? 바로 돈이랑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연극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은데 '진짜 이걸 무대를 이게 완성이라고 올린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것을 보고 막 "아 오늘 인생 연극 봤다. 너무 좋다." 이런 평들을 해 주시는 거를 보면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 그 만듦새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연기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만족을 줬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나 혹은 위로를 얻었는데 '내가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이래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상마저 해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썼는데 '그 장치는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왜냐하면 좋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비평가라는 작품은 그 가운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잘못했다 돌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비평가가 알아줄 때의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그 표현이 쪼끔 모질하고 좀 아쉬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조로 쓴다거나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것을 비평해 버릴 때 진짜 영혼이 나가는 듯한 그런 슬픔이 있단 말이죠. 그 비슷한 예가 사실 댓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어디까지가 서로에게 건설적인 방향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죠. 이 비평가가 재미있는 건 그 지점입니다. 그 블로디아가 스카르파에게 "너는 여자를 모른다. 그 여성은 살아있는 인간 같지가 않고 정말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연극이란 희곡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었던 대사는 그 여성이 실제로 내뱉었던 대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출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와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 할지라도 평론가는 알았을 텐데, 비평가는 그것을 알았을 것인데 "왜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 비평가는 이게 정말 내가 같이 함께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평론이고 뭐고 없이 그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 자체, 그러니까 이 비평가에 나오는 스카르파의 작가가 '아주 대단한 복수극을 했다.' 그런데 이 복수극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를 뭐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자신이 옳은 평을 하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통계적으로 쌓인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장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무대 전체로 그대로 올린다고 하면 모두가 재미없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극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 제목에 극적인 시간을 쓴 이유도, 우리의 한 24시간 시간, 하루 24시간 시간의 삶을 쭉 나열할 때 재미없는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거 제작하시는 분들을 봐도요, 그 24시간 시간 내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정말 필요한 장면만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살아있는 여성의 실제 대사를 무대에 썼다고 했을 때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전체 극의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 둘의 갈등, 몇십 년에 걸친 평론가와 창작자의 갈등이 그
하나의 은유로 권투 선수들 그리고 트레이너와 선수의 그 은유로 바뀌면서 그 사각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대사와 그리고 여성의 등장이 정말 현실적으로 각색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 이 사람이 현실의 캐릭터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왜 당신은 그것을 가짜라고 말합니까?"라고 하는 순간 '어?' 하고 혹하게 되지만 좀 다른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쪼끔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다를 수 있는데?'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는데 특히나 비평가는 두 명이 나와서 서로의 대사를 아주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템포가 뒤로 갈수록 막 짧게 쪼개지면서 그 볼로디아라는 비평가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태연하고 되게 객관적일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자신의 치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뛰어나가는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여기서 다루는 대사들이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공유를 하자면 이게 결국에 연극 비평가 창작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볼로디아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제는 연극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 작품들이 지겨워요. 셰익스피어도 그런 작품을 몇 개 썼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작품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극에 관한 작품들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희곡도 결국에 연극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그 작품 안에서 얘기를 꺼내 주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결국에 우리들도 그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도 연극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극적인 갈등들 그리고 재미들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 대사를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을 때 밑줄을 좀 그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가끔 대사에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아주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거요. 인간 영혼의 깊이 있는 신비로움을 보여줄 것처럼 약속하고 실상은 쓸데없는 잡담뿐인 연극을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인제 이 작가도 내가 작품을 쓸 때 '내가 싫어하는 걸 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자조적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스카르파 그 연출이면서 그 작가인 사람이 얘기를 하죠. "볼루디아 연극은 절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조차 변화시키지 않아요. 용감함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제 삶에서 완벽한 겁쟁이들이고 무대에서 자유를 외치는 연출들은 실제 삶에서는 끔찍한 폭군들이죠. 우리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글로 쓰는 말들을 날마다 수백 번은 저버리죠. 절대 연극은 그 누구도 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굉장히 자조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연극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창작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아주 짧은 2 인극 물론 무대에서는 1 시간 반 정도의 그 런타임을 갖게 되지만 요런 작품들이 무대에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2 인극 이렇게 장편의 2 인극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점은 그 긴 시간 60 분에서 90 분을 끌어가는 배우들이 굉장하게 대사 전달력이 좋아야 되면서 그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관객들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누군가를 연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배우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사가 잘 들려야 되죠.
대사가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 댓글들이나 그런 평들을 보면은 "대사가 안 들려서 자막을 켜고 봤다. 어떻게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우리가 한글 대사를 보면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때가 있죠. 저는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배우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우리 한 세대 앞선 배우분들은 대사를 할 때 장단음까지 봐가면서 대사를 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딕션과 전달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무대에 정말 둘만 서 있는데 한 명이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를 보게 하지 않는 매력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슬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들 각자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끌어내는 것, 뭐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해내려고 하는 것만큼 무지한 게 없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배우들에게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연극 영화과가 먹고 사는 것이겠죠. 자, 여기 그 후안 마요르가가 그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 서문에 쓴 글에 이 내용이 있어서 요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종종 희곡은 읽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여럿이 모여 읽으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할을 나누어 읽으면 덜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희곡은 자연스럽게 여러 목소리로 함께 읽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과 희곡을 읽다 보면 책임감도 배우게 된다. 각자 자기가 맡은 것을 잘해야 전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희곡을 같이 읽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다." 네. 저는 희곡을 같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저는 혼자지만 그 팀을 이뤄서 일반인 대상으로 희곡 낭독 모임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낭독 공연까지 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니어 연극반이나 직장인 연극반, 이렇게 다양하게 그 연극반들이 모이고 또 그 공연을 준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요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좀 뗀뗀하고 혹은 좀 건조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말맛을 찾아가는 좋은 작품 자 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시작하는 게 제가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아 나는 이거를 읽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짧은 소개를 통해서 희곡을 한번 찾아 읽어 보시고 한번 소리 내서 읽어 보고 또 이 말맛을 찾아가는 개인적인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한번 그 소설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희곡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지만지라는 그 출판사에서 지금 많이 작품들을 번역해서 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범우사나 혹은 연극과인가, 이렇게 그 예니처럼 희곡만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인프린트로 해서 지만지가 나와 있는 것인데, 요것들 찾아보시면서 내가 읽고 싶은 작품들 한번 사서 읽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안 마요르가의 비평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희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